네, 안녕하세요. KT에서 AI 모빌리티 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최강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자동차를 어떻게 디지털 전환할 수 있는지 그 대표적인 기술인 CITS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통 DX라는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ITS 분야 관련 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 또 한국교통연구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스마트카 연구본부를 맡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국가식 클러스터 R&D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문영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ICT 융합연구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남궁성이라고 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DX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CITS에 대해서는 낯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디지털 X 서밋에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 토의를 진행해 나가보자 합니다. 자, 우선 CITS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는 보통 이제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하는데요. CITS는 어떤 개념이고 무엇이 다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TS는 우리가 그동안 30년 정도 국가에서 사업도 하고 민간에서도 같이 했었죠. 도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CCTV도 설치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일방적인 거였습니다. 도로가 그걸 알아서 일방적으로 차량들에게 전달해 줬는데 최근에는 차량이 직접 이 도로에다가 정보 전달하고 센터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사람도 걸어 다니면서 내 정보를 도로에다가도 연결해 주고 센터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차량과 차량 간에, 차량과 도로 간에, 차량과 사람 간에 이렇게 바로바로 통신을 이용해서 되는 것들이 그동안 ITS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ITS.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ITS 또는 이걸 협력형 ITS라고 해서 코오퍼레이티브 ITS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CITS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에서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친환경성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 CITS가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 남궁성 실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는 그 이동을 운영 관리 담당하는 현장에 있는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시대의 키워드는 바로 이동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모빌리티의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그 키워드인데요. 커넥티드, 그 다음에 연결되었으니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코아퍼러티드,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바로 오토메이티드, 자율주행 환경입니다. 커넥티드 되다 보니 그간 반세기 이상 사람을 상대로 한 도로 인프라가 차량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통신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하는 CITS가 바로 가장 그 중추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이 완성되는 한 5년 후쯤 되면 10건 중에 우리가 4건 정도의 사고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동성은 한 20% 정도 향상이 될 거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 우리가 꿈꾸는 자율주행 환경이 얹혀지게 되면 바로 꿈의 이동 환경이 우리에게 안겨지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관점에서 기존 ITS 대비 CITS는 어떤 점들이 또 좋아질까요? 운전자와 탑승자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서비스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보 제공, 두 번째는 이게 위험 경보, 세 번째는 이제 액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능동 제어 쪽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관제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 제공 수준이었지만 이 CITS가 되면은 위험 경보라든지 또 아니면 액티브 컨트롤, 차량을 제어를 해서 이제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능까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점에서는 이제 관제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 단계에서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CITS 도입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국내 정책이나 또 정부 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통에 관련돼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 교통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로가 그간 사람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차량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표한 뉴딜 종합계획에 그 교통의 어떤 디지털화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CIATS라는 거를 2022년까지 절반 정도, 그 다음에 2025년까지 약 3만 킬로에 달하는 곳에 전국적인 CIATS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CITS 사업들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 수준인가요? 문 단장님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한국도로공사 지금 남궁선 시장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DSRC 기반으로 그 기본적인 CITS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시범 사업으로 세종과 유성을 연결하는 도시를 비롯해서 저희가 해마다 2개씩 그래서 서울, 제주, 광주, 울산, 대구, 대전 등이 이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나가고 있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에 대한 CITS로의 전환인데 그 전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새로운 ITS에 대한 기본적인 업그레이드를 전부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일종의 좀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럼 유럽은 안 하냐? 유럽도 굉장히 많은 지금 나라들이 CITS 사업을 연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이나 이탈리 같은 데서 또는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에는 EC가 그 대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예산 지원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 등의 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그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사실은 우리가 그 전용망, 우리가 5.9기가 전용망으로 CITS 사업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 DSRC나 웨이브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바일 통신이 발전하면서 LTE를 넘어서 지금 5G 기반으로 해서 CVTX라는 그 셀룰러 VTX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CITS 접목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 다소 정책적으로 뒤진 면이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DSRC 웨이브 기반의 그 셀룰라를 저희들이 일종의 그 하이브리드 시켜서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거꾸로 보면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이브리드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ITS 관련된 사업에 꾸준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 왔었습니다. 기존의 ITS에서 CITS로 패러다임이 현재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구축한 ITS 인프라를 어떻게 CITS 사업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론가 출발을 해서 어디론가 가는 이동이란 과정에는 사실 이런 환경입니다. 서로 가는 행위가 다른 차량에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원을 같이 나눠 가지면서 협력하면서 가는 과정인데요. 기존의 CITS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존의 ITS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CITS는 그 이동의 과정에 참여하는 운전자들하고 인프라가 각각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서로 알게 하는 겁니다. 즉, 연결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고도의 안전성을 제공하고 거기에 더하여 기존의 우리 ITS에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공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그 클라우드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VTX 단말은 제조사 또 버전에 따라서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범용성이 확보된 단말 개발 계획 있을까요? 네, 그 CITS 관련 부처들의 정부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범용성이라든지 호환성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과 성과물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바텀업으로 이렇게 정부 사업이나 과제가 기획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 아키텍처라든지 서비스 아키텍처를 정립을 하고 큰 그림에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그려진 사업이나 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CITS는 차량 인프라 간 통신이라든지 차량 간 통신, 다양한 어떤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를 담아서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면은 대부분 기술 실증하는 단계지 다양한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어떤 사업 실증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작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지금 시작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큰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CITS는 차량 데이터 연계 또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차량 OBD2 같은 포트에서 가감속 정보 또 조향 정보 같은 다양한 차량 운행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 특히 이제 OEM들 단에서 보면 차량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OEM 측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시장에서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준비 중인 내용들 있을지 그 내용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왜 데이터 관련해서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활성화되지 않느냐, 가장 큰 거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어떤 양질의 데이터가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 또 기술 실증이라든지 또 인정 체계는 명확한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동차 OEM에다가 데이터를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어떤 킬러 사업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 거기서 데이터 이제 비즈니스나 데이터 이제 거래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또 이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재건 본부장님 역시 또 자동차 제조사 출신답게 제조사 입장에서도 많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ITS는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돼야만 이루어지고 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CIT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동의 혁명을 가져다 줄 CITS,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서비스에 관련된 거고요. 어떤 서비스로 할 것인가, 그 서비스를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수용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연구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 통신 방식이죠.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기지국에 해당되는 인프라입니다. 여하의 그런 통신이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으로 도로 위에 설치되는 필수 기지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단말기입니다. 차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 최근에 가장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통신 방식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공공의 어떤 통신 서비스에 쓸 수 있도록 내어준 곳이 있습니다. 그 단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해서 웨이브라고 저희가 통칭하기도 하는데요. 그거하고 요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는 그 셀룰라 방식, 즉 스마트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돈을 안 내도 되고요. 하나는 좀 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그 2가지 중에 어떤 걸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가장 최고의 기술은 무엇인가? 가장 중에 나온 기술이죠. 그러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그렇다고 미뤄둘 수는 없죠. 그래서 최근에 그 통신회사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5G 통신 방식에 대해서도 나중에 4, 5년 뒤에 그것이 기술적인 성숙이 됐을 때 이 CIT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그 채널을 하나 유보를 해놓는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웨이브라는 방식으로 가고 이미 2010년에 그 표준이 마련됐기 때문이고 현재 당장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가 된 통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 5년 뒤에 그 5G의 통신 방식이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도록 충분히 검증이 된 후에 그것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 하나를 공유해 드리면 이런 기술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CITS에서 지금 제공하고자 하는 26개의 그 서비스들이 과연 정답인가? 그 중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내용이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그런 점도 저희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네, 네 가지 관점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또 서비스 관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니까 저도 반성도 되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CITS를 최근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로도 많이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 CITS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ITS를 이야기하면 자율주행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율주행을 크게 보면 이제 자동화 레벨이라고 해서 점점점 운전자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보통 이제 0부터 해서 5단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화 레벨 3까지는 운전자의 손, 발이 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약간 눈이 자유스러워지는데요. 4, 5가 되면은 눈이 완전히 그리고 뇌까지 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운전할 역할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레벨 3 정도까지는 자동차의 어떤 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합니다. 그런데 4, 5가 되려고 그러면 자동차 기술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인데 최대 볼 수 있는 거리가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먼 거리는 이제 자동차 기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CITS에서 도로의 상황을 보내줘야지 그걸 가지고 차량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자율주행과 그 CITS와의 관계는 이제 그 이재관 본부장님 설명하신 거에 저 조금 더 좀 개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원래 우리가 그동안 구축했던 ITS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레벨 2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레벨 2는 자동차의 기능들이 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앞 차량과의 충돌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 그리고 이제 그 차로 이탈 방지 장치 같은 거는 충분히 저희가 정보 전달하고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레벨 3로 넘어가면서 센서들이 많이 붙게 돼요. 라이다나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그 센서 가격들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레벨 2 수준에서 레벨 3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레벨 2 수준에서 CITS 기능이 접목이 되면 아까 본부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앞에 있는 더 앞에 있는 200m 이상 그 앞에 있는 물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CIT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 3에 준하는 수준의 그 소위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해서 레벨 3를 가면서 다소간에 우리가 비용 효과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레벨 3부터는 당연히 레벨 3 차량에 CITS가 접목이 돼야 기본적인 어떤 그 성능 요건을 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4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반드시 CITS 정보는 기본 정보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추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립니다. 네, 여기서 잠시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CITS 사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분만이 시작될 것 같은데 빠른 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빨리 가요. 상황실 여기 제주도 관제센터 신호 통제 들어갑니다. 정차 없이 바로 통과합니다.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서비스입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KT는 지난 2018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CITS 실증 사업인 제주도 사업을 수주하였고 작년이 2020년 말에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울산에서 CITS를 구축 중에 있고요. 올해 12월 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사업자로서는 아니지만 광주 CITS 사업에도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며 구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 도로공사 남궁실장님께 한번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저희 제주도 CITS의 장점 또 다른 지역의 다른 CITS 사례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CITS에 관여하고 있었던 그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사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문영준 박사님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계셨고 실용화에 애를 써오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했던 그런 시스템이고요. 왜냐하면 도심에 막히는 시간대에 그 신호등 체계를 깨면서 이렇게 그 우선 신호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그런 기술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설 수 있는지를 그 영상을 통해 보게 되니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그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크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CITS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실제 해보는 것만큼 좋은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개의 시범 사업을 저희가 했고요. 5개의 실증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개는 뭐냐면 2014년부터 실제 해온 대전 세종에 구축해온 그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ITS에 들어오는 차량과 그 인프라 간에 서로 통신하고 할 때 해킹이 일어나거나 어떤 오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한 보안 인증 체계 그 실증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실증 사업으로 5개를 했는데요. 4개는 지자체, 서울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그 관광지다 보니 이제 렌터카 중심으로 하고, 울산은 화물차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주는 친환경 차량이나 그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실증 사업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실증 사업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의 어떤 수혜자인 사용자들이 과연 얼마나 느끼고 어떻게 여기에 이런 새로운 서비스에 적응하는가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요, 그 섬이지 않습니까? 통과 교통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수가 제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인과관계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좋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모이는 데다 보니까 굉장히 CITS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홍보라든가 수용도를 보기 아주 최적한 그런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저 영상에서도 보셨고요. 또 방금 남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를 저희가 하나의 새로운 킬러 서비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외에 일반 또 시민들, 운전자들 입장에서 CIT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CITS를 좀 더 활성화하려면은 어떤 국내 해외 사례들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문 단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CITS가 정말로 잘 됐다 하는 그 해외 사례는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유럽에서 최근에 그 진행되고 있는 게 마스라고 얘기하는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는 이 서비스인데 이게 아마 CITS의 킬러 서비스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도시의 기본적인 수송 체계와 물류 체계의 기능을 향상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움직일 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합당한 건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마스라는 서비스가 알려주게 되죠. 이때는 자가용을 타시고 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자가용 타고 가는 게 불편하고 주차는 찾을 수 없으니 지금은 이제 공유교통이나 대중교통으로 갈아타세요. 갈아타는 지점은 어디입니다. 거긴 주차가 가능합니다. 등등을 알려주게 되는 건데요. 바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마스에 연결해서 그러면 또 그 CITS가 주는 서비스, 자율주행과 연계되는 것들이 바로 저희가 지금 초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도심지 내에서의 마스, 자율주행이 기반이 되고 공유교통이 기반이 되는 마스 서비스인데요. 그게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고 이 서비스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레벨 3, 레벨 4 경쟁을 OEM들이 하고 있는데 자가용 중심으로 지금 사실은 자율주행 셔틀이 이미 전 세계 한 40개 도시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셔틀을 가지고 마스를 할 수 있게 즉 근거리를 이동할 때 자가용 없이도 자가용만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이 되면서 마스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되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 뭐냐? 바로 CITS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가 혼잡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 기능이 살아나고 사고 줄어들고요. 최근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 교통, 즉 우리가 그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송 문제, 물류 문제에 전부 적용이 돼서 킬러 서비스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초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그리고 이 부분에 집중적인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문단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큰 사명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예, 이어서 좀 관련돼서 계속 문단장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는 이런 CITS 단말을 좀 의무 장착 도입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ITS 활성화 또 도로 주행의 어떤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법이나 제도 관점에서의 변화가 있는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ITS는 근간 법이 있습니다. CITS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국가 그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CITS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한국판 디지털 그 사업 있죠. 그 한국판 디지털 사업에 그 뉴딜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에 도로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화가 큰 디지털 사업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인 법적인 근거로 국가가 CIT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셔틀 같은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가 들어오고 또 그 소위 공유교통 체계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갖고 있는 법 중에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거를 최근에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시 내에서 이런 그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그리고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과금을 하는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시의 기능을 살리고 친환경성을 살려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웨이브 사업으로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는 단말기 보급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단말기만 달면 이용요금은 프리, 무료입니다. 근데 단말기 어떻게 달 거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성공했던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한 것처럼 그런 보급 정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커다란 지금 우리 이슈가 하나 걸려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셀룰라로 확장해서 우리가 5G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쓰고 있는 5G 단말기를 이용하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까 남무선 시장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이정환 본부장님 지적하셨죠. 과연 통신 3사가 이러한 적절한 5G의 인프라를 정확히 설치를 해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향후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과금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에서 또 하나 아킬레스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법제도부터 우선대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 베이스에서 공공과 민간과 일반 시민들이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VTX 통신에 대해서 조금 의논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VTX 통신은 무엇보다 보안 인증이 매우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국내 VTX 보안 인증 체계 실증 사업을 발주 또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해당 사업의 결과는 어땠고 또 앞으로 이 CITS와 관련돼서 보안 인증에 대한 적용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언가 수치로 표현이 되고 무언가 그걸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면 반드시 그 따라오는 문제가 익명성 보장, 그 다음에 해킹에 대한 그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입니다. 만약에 그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그걸 막 어떤 식으로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제어를 하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9년부터 20년까지 국토부의 위탁으로 도로공사 주관으로
그 CITS의 보안 인증 체계에 대한 실증을 마쳤습니다. 미국에서 그 보안 인증 체계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표준이 과연 우리한테 적합한지를 실증하는 과정이었고요. 큰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2023년까지는 그 국토부 위탁으로 저희 공사 중심으로 보안 인증 체계에 대한 센터를 임시로 운영을 하고 2024년 이후에는 국가센터가 구축이 돼서 앞으로 이 CITS에 들어오는 차량, 그 다음에 CITS의 각 차량 및 인프라소로 주고받는 그 인프라의 각종 그 기기들, 기지국들 이런 것들이 자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은행 뱅킹할 때 보안 인증하듯이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KT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또 그중에서도 교통 분야까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혁신을 리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좀 질문인데요. 저희가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제주 CITS 같은 아주 작은 사례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 우리 KT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면 좋을지 각 한 분 한 분께 좀 소중한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대가 이제 모빌리티 네트워크 소사이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 수단과 그리고 인프라가 서로가 이제 융합이 되면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CITS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도 업종 업태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피지컬한 어떤 융합이 아니고 이게 이제 디지털화되고 또 로지컬하게 이렇게 융합이 일어나야지 이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KT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행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일 잘 분석해서 이제 피드백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이제 사업 모델이 또 만들어져서 이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양한 이제 딥러닝 기법을 투영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또 KT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본연 세 번째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겁니다. 뭐냐면 통신 인프라를 이제 전략적으로 잘 구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끊김없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유지 보수부터 해서 모든 걸 다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KT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역할이 점점 더 기대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새겨 듣고 저희 KT 역할 다시 한번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문단장님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모빌리티의 혁명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책을 하나 낸 게 있죠. 이동의 자유라는 책을 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설명하고 뭐 정책을 설명했는데 최근에 제가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 모빌리티입니다. 그 페어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자, 이제 모빌리티의 그 이 시대가 오면서 공정성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KT가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공정합니까? 그동안 우리 돈 많은 분들은 돈이 있으면 자가용을 타고 뭘 타고 어디든 가든 제가 돈과 시간을 다 이 소비해서라도 갈 수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잘 아시죠? 그 녹색 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특히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줄이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장성한 어른이나 똑같이 모빌리티에서는 공정한 형태로 모빌리티 탄소 배출에 대한 정량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혁명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돈이 있어도 제가 탄소 배출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 KT 건물에 와서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 돈이 없는 분에게 가서 그 탄소 배출권을 사야지만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KT가 그동안 잘 끌어왔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모바일로 혁명을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알아요.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떻게 갔는지 바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미 VTX라는 개념은 이미
KT나 이동 3사, 특히 KT가 리드를 많이 했죠.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서 모든 국민이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혜택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빌리티라는 어떤 새로운 공정한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KT는 또 하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완전히 민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지금 LTE를 넘어서 5G, 또 최근에 6G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셀룰라 V2X 형태로 해서 이런 공정 모빌리티가 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KT가 좀 빨리 하고 비즈니스 모델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건데 아까 제가 하나 단점으로 설명드린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5G나 6G로 넘어갈 때 과연 시민들은 얼마만큼 통신료를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KT는 얼마만큼 인프라 투자를 해야지만 어떻게 이거를 정부랑 분담을 잘해야지만 시민들의 가장 적절하게 이런 걸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미리 다른 3사가 못해도 KT는 미리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을 좀 제시하고 이게 어떤 서비스로 가능하고 어떻게 드리고 어느 정도 요금제로 우리가 충분히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드릴게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하셔서 미리 국민들과 소통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일종의 좀 조언을 드리고요. 그쪽에서 리드하는 게 미래를 잡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을 잡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조언 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민기업 KT가 해야 될 역할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공정 모빌리티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한번 새겨들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 실장님께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CITS를 왜 하는가를 했을 때 이 공공의 부분과 민간의 부분 두 개로 나눠서 보면은요. 이걸 주관하고 있는 공공의 입장은 하나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어디론가 오고 갈 때 다치거나 죽지 않을 수 있는 충돌 없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연결하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되고 급기야는 자율주행 환경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죠. 민간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간 ITS의 전통적인 ITS에서 얻어온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거고요. 지금 CITS 환경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 데이터를 토대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로 돌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 이것이 바로 그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아마 제주도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KT는 민간 회사로서 특히나 통신을 주관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CITS라는 아까 말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훌륭하게 갖춰졌을 때 그 위에 거기서 얻어지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서비스와 가치를 되돌려 줄 것인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그게 민간의 영역이라고 봐지고요. 아마 KT는 공공과 민간 양쪽을 아우르고 있는 특성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선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소중한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또 저희 KT 입장에서도 사업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디지털 엑스 서밋 CITS를 중심으로 한 교통 DX 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